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한 코너 중에서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보의 분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최근에 이게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지만 더더욱다나 최근에 많이 겪고 있는 실감을 하고 있는 일이라서 한번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보의 홍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수용 능력을 벗어날 만큼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의 홍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정보의 도구가 발명된 이후로 사실상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의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아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요즘은 나의 의지에 앞서서 정보의 선택이 이미 나보다 앞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고용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기계인데, 그 기계에 의해서 정보가 선택이 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구입한 얻은 그 기계들이 문고리 권력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내 손 안에, 내 책상 위에 들어온 이후에 기계가 내 삶의 패턴을 읽죠. 내가 무엇을 주로 찾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는지 등등의 나의 정보를 기계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주로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패턴을 기계가 미리 읽어서 나에게 거기에 알맞는 정보를, 좋은 의미로 하자면은 미리 나에게 불필요한 시간 걸림 없이 미리 제공을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 기술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선택이 결국 나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나에 앞서서 나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선택을 해서 나한테 주어진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현대 삶을 살면서 겪고 있는 그런 그 세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그 기계 문명,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기계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는 꼭 메카닉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계가 아니고 사람의 손을 넘어서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기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 새로운 기계 기술 문명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불안해하죠. 말보다 빨리 달리는 기차가 발명이 됐을 때 그랬었고, 사람의 간단한 그 메카닉 기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처리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발명이 됐을 때도 그랬고, 사진기가 발명이 됐었죠. 근데 이것이 일반화되고 일반 그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 손 안에 가까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그 20세기에 와서인데,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때도 역시 인간은 큰 어떤 그 공포를 많이 느꼈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대로 모사한다는 것이 솜씨가 있는 화가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려져서 이제 그 모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 실제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공포를 느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제 플라톤주의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플라톤은 이 복제라고 하는 것, 모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플라톤 이론의 핵심이 이데아 이론인데, 그 이데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 많은 대상들, 스스로 나 본인도 마찬가지고 말하고 있는 나를 포함을 해서 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진 제한된 그런 어떤 대상들이고,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없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조금 후면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길게 시간을 보자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수십 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있지만 수십 년 후면은 또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그리고 모든 기계가,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잠깐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예를 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환상이라는 생각을 잘 안 들지만은 내 눈앞에 무언가가 살짝 보였어요. 근데 얼핏 보여서 다시 쳐다봤더니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있었나 없었나, 제가 이제 저의 판단에 스스로 나의 판단에 확신이 안 서죠. 그리고 얼핏 다시 봤는데 또 있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환상 혹은 그러니까 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 꾸준히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꾸준히 계속 있다는 것은 계속이라는 말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존재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개념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 그 플라톤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죠. 다시 말해서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게 이제 플라톤주의 핵심입니다. 플라톤도 이제 그 과거 그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는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이데아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넘어선다는 거죠. 공간도 넘어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 임상훈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고 나중에 다시 없어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인간은 영원하죠. 간단한 예로 공룡 같은 거는 공룡, 어떤 한 A라는 특정 공룡은 살다가 죽었겠지만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 뇌리에 남아 있고 그림으로도 남고 계속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데아라는 거죠. 근데 그 이데아를 그런 거 모사해 놓은 것이 그 공룡 A, 특정 A라고 하는 공룡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특정 공룡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특정 인간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그림으로 베껴 놓으면은 그거는 모사를 다시 모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더더군다나 가치가 없는 어떤 그 존재다. 사실 다시 말해서 존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플라톤이 그 회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멸시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회화를 하나 완성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들여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순식간에 손가락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엄청난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다는, 그것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비슷하게 똑같게 모나리자를 우리가 보려면은 힘들여서 돈 들여서 그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나 똑같은 모나리자를 바로 책상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수십 장을 인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시작된 것이 20세기 초반에 인간이 느낀 그 공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벤야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희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보가 복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일부 계층, 특수 계층 그리고 이제 부유한 그런 계층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정보의 처리 능력이 민간에게 그 서민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문학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사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진기가 있다고 해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진기를 통해서 혹은 컴퓨터 화면이나 프린터 인쇄기를 통해서 모나리자를 인쇄할 수 있고 그거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모나리자와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모나리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복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그 자동적으로 그 문고리 권력화되는 것, 나보다 앞서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서 나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 이거 역시 과연 두려워할 일일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은 인간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아까 벤야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그 희망이 아니고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 정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 벤야민 이야기를 할 때 그 벤야민과 동시대 그 친구이기도 하면서 이론적으로 약간 그 거리를 뒀던 학자 중에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생각과 약간 달리 했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이것이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나의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술가의 노력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굉장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예술가의 노력을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근데 이거를 1분에 뭐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는 똑같은 그것도 화가가 그린 것보다 더 똑같이 찍어내는 이런 그 문화의 복제 시대 결국은 이건 문화가 아니다. 문화 산업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산업을 위해서 문화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더 강한 비판을 했었죠.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벤야민과 그 생각이 조금 달랐었는데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를 더 했던 축에 속하고 벤야민은 더 긍정적인 미래를 봤던 그런 축에 속하는데 그 두 관점 다 해로울 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은 인간이 그 목적과 원리와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이상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인문학적 믿음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그 목적, 정체, 본질 이런 걸 파악을 한다는 것이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도르노의 비판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그 정보의 홍수, 그다음에 정보에 걸러지는 그리고 취사 선택돼서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계가 우리한테 정보의 맞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된 용어로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말을 쓰죠. 필터라는 말 다 아시고 버블이라는 말도 거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문고리 권력이 돼가지고 이 기계가 그를 이런 걸 제공하면은 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겠지라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이제 그 필터링이 우리를 다른 세계로부터 차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단된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권력자를 이야기를 할 때 문고리 권력, 그 절대 권력자 아래에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왜? 정보를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된 상태에서 걸러서 이제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도 모든 개인들에게도 이제 권력도 민주화되는 거죠. 정보의 권력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력자는 인간이 문고리 권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 개인들은 기계가 문고리 권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걸러서 혹은 차단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나를 이제 그 편파적인 혹은 편협된 그런 정보의 세계로 이끌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자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필터 버블을 터뜨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제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다시 또 다른 필터 버블이 씌워질 겁니다. 우리가 현대 이 첨단 정보 산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필터 버블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롭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계, 그다음에 원리,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새로운 필터 버블이 또 우리를 감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계속해서 터뜨려 나가는 것, 그런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보의 분열 시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